그 어제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날씨가 추워질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오전에 이제 뇌혈관 질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수많은 신경세포, 신경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어서 이제 중추신경계, 특히 뇌를 중심으로 하는 그 신경계의 구조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뇌졸중, 또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간질과 다발성 이런 순서로 뇌혈관 관련 질환들을 살펴보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상 질병 관리에 따르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을 쉬는 시간이나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채팅창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신경계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뉴로 시스템이죠. 이제 뉴로 시스템. 신경계라는 수많은 신경들이 모여서 이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계의 기초가 되는 신경은 몸의 다양한 기능을 위한 통신기능의 기관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경 조직은 정기적 자극을 온몸에 전달하는 하나의 신체 구성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중력으로부터 우리가 저항을 하는 것과 더불어 여러 가지 신체 내부에 있는 화학물질과 또 전기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유지를 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신경의 정상 구조는 수초 뉴런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그런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신경세포는 세포핵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체와 수상돌기 또 말단 부위를 연결하는 신경섬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신경섬유를 둘러싸고 있는 딱딱한 지방직 물질이 이렇게 결절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방직 물질이 손상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전기 누전이 일어나듯이 비정상적인 그런 전기 전달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을 유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뉴런이라는 이런 작은 특화된 세포는 신경계의 자극을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빨 사이에 이물질이 끼었다든지 심지어는 피부에 작은 침이 이렇게 박혀도 이것을 말단 신경 조직을 통해서 중추신경 내로 이렇게 자극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많은 세포체들로 구성된 것을 우리는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뉴런은 이 말단 부위의 돌기로부터 이런 신경세포 전기적 자극을 다른 뉴런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축사 혹은 축색 말단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이제 시냅스를 이렇게 여러 세포들이 모여서 이제 그 시냅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죠? 시냅스라는 건 결국 신경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는 시냅스가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신경 세포에 대한 구조라든지 해부학적인 것들이 여러분 유인물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뉴런은 엑선이라는 이런 세포 또 셀바디, 세포체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라도 어떤 그 이상이 생긴다면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축삭돌기 말단에 이렇게 통해서 여러 가지 화학적인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시냅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뉴런도 크게 봐서 이제 그 감각 뉴런과 연합 뉴런 또 운동 뉴런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이것도 이제 모양이 조금씩 그 다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뉴런이라는 것은 감각 특히 감각 뉴런은 이 신체의 상의 수용기로부터 받아들인 자극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감각 뉴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연합 뉴런은 조금 더 복잡한 그런 기능을 할 테고 운동 뉴런은 거의 운동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잘 수용하고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신체 부위로부터 나온 이런 전기적 자극들은 이런 세포체를 통해서 축삭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삭 끝에서 나온 이런 특별한 화학 물질들이 신경 전달 물질을 대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뉴런 사이의 공간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 또 딱딱한 이런 지방 껍질로 둘러싸인 것을 우리는 미엘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엘린이 이렇게 특별히 파손되거나 마모됐을 때 우리는 그 신경계 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부학적으로 살펴보면은 신경세포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가지돌기 뭐 여러 가지 그 단어의 그 표현을 조금씩 뭐 축색이라든지 축삭이라든지 이렇게 조금씩 그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만은 이런 그 결절이 있는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신경세포의 특징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크게 봐서 우리 신체 신경계는 영어로는 너버 시스템이라고 하죠. 너버 시스템은 CNS라고 하는 중추신경계는 이제 센트럴 너브 시스템을 줄여서 말하는 것이고 또 중추신경계는 그게 이제 뇌와 척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말초신경계는 페리퍼럴 너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사지 말단에 분포된 그런 신경계 이런 그 줄기들을 말초신경계, 페리퍼럴 너브 시스템 이렇게 해서 신경계는 크게 보아 CNS와 PNS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PNS는 크게 봐서는 체신경계라는 것은 우리가 뇌로부터 이렇게 명령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체 부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자율신경계 autonomous nervous system이라는 것은 뇌하고 뇌의 명령과는 관계없이 생명 유지를 위한 본질적인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을 ANS라고 합니다. 특히 뭐 잘 아다시피 ANS는 교감신경과 또 부교감신경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이 크게 봐 이제 대뇌와 또 소뇌 그리고 척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세 가지 부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추신경계는 기본적으로는 이 그 원심성과 또 구심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구심성이라는 것은 몸에 지체 있는 여러 가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신경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조정하고 처리하는 이런 중앙처리 장치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중추신경계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CNS는 대표적으로 뇌와 척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뇌는 주로 내부는 이제 그 백색질이라는 이런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뇌의 외부는 또 그 회색질이라는 그 그레이 메탈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척수는 그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척수는 기본적으로 뇌의 외부라든지 척수의 그 내부를 통해서 정보를 통합한다든지 또 정보를 수용하고 전달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뇌의 기능입니다. 그죠? 해부학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맨 가장 큰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 성인 뇌의
무게는 한 1.4kg에서 1.6g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인체에 그 산소를 한 20% 이상 사용할 정도로 뇌는 그 말하자면은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모든 그 헤드쿼터라든지 또는 전산실에 속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가장 많은 부위가 대뇌라고 볼 수 있고 또 중간뇌 또 그 중간뇌 하부에 있는 다리뇌, 연수, 프론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 뒤편으로는 이제 주로 생명 기능을 담당하는 소뇌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또 뇌 안에는 이렇게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뇌를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수직이나 수평을 이렇게 잘 잘랐어요. 단면을 들여다보면은 공간들이 있는 걸 우리는 그걸 벤티클이라고 하는 것이죠. 벤티클. 벤티클에는 살아있는 뇌에는 이제 척수액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런 기능 구조와 기능을 가진 것이 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 구조상으로는 이 대뇌 또 크게 봐서는 이제 네 가지 섹션으로 영역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대뇌는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좌방구와 우방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좌방구와 우방구 사이에는 이 연결 조직, 큰 이 섬유 조직들이 단단하게 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면서 상호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뇌 앞부분을 대체로 해부학적으로는 이제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전두엽. 또 이 양쪽으로 이제 그 척두엽이라 그러고 뇌의 정수리 부분을 우리는 그 두정엽이라고 합니다. 또 뇌의 뒷부분을 후두엽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 뇌의 그 부분들은 다 다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틱스 뇌피질에 또 맡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 다 있죠. 또 이 대뇌 하부에는 이제 그 간뇌라든지 또 시상하부 또 뇌하수체, 뇌수 연교, 프론스 또 이것을 프론은 이제 연수는 이제 주로 스파이널 코드를 이 연결하는 기초와 베이스가 되는 것이 이제 프론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그 중요한 인간의 중요한 그 생명 기능을 맡아서 하는 또 생명 기능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그 적응상 행동을 하게 해주는 중요한 부위가 뇌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의 대표적인 뇌는 14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인 뉴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뉴런의 생명도 그렇게 영구적이는 않습니다. 대략 뭐한 일주에서 2주 사이에 이게 이제 교체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그 뇌에는 신경세포인 뉴런뿐만 아니라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글리어 세포들이 있습니다. 글리어 세포 수는 대략 신경세포의 한 10배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또 이 뇌의 기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혈관들이 그죠? 혈관들이 이렇게 쭉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이제 중요한 중추신경계로서 척수는 이제 보통 이 그 서비칼 목의 척수신경이 8쌍 또 가슴 신경이 12개 또 허리 5개 엉치 5개 꼬리 1쌍 이렇게 해서 총 31개 상으로 되어서 짝으로 되어서 운동이라든지 감각 자율 신경을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척수신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해백질은 주로 신경 자극을 전달받고 조정하고 척수의 해백질 부분에는 그런 반사적 행동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코텍스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뇌방구는 구심성 정보를 받아서 원심성 운동을 한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원심성이라는 것이 이제 뇌로부터 중추신경계로부터 사지 말단으로 정보를 전기신 신호를 보내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중추신경계의 이 뇌와 척수는 그 감각수용기, 즉 피부라든지 사지 말단으로부터 이제 구심성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죠? 구심성 감각 정보를 받아들여서 이제 뇌와 척수에서 정보 처리해서 이제 원심성
운동 명령을 적수로 통해서 내리게 되면 그것은 이제 그 신호들을 이제 말초신경계, 특별히 체성신경계로 가서 여러 가지 골격근을 움직인다든지 또 신체 기관과 조직을 움직이게 되는데, 이제 아까 보셨듯이 뇌의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부의 어떤 그 생명 기능을 다루는 부위들은 주로 자율신경계, 교감신경이라든지 부교감신경을 이렇게 다스려서 평활근이라든지 또 신근, 또 메듈라 이런 것들에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들 많이 그 학창 시절에 많이 배웠지만 다시 한번 이그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되돌리는 수준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여러분들 재밌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내 이제 전 부분을 우리는 프론탈 롭이라고 그러죠. 프론탈 이 전도엽에서는 주로 이제 배치신경 세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의 기능은 주로 추상적인 생각이라든지 또 판단, 고도의 그 신경 기능을 다룬다는 것이죠. 그죠? 그 고도의 신경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이 환경 적응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용하고 그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든지 환경에 알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 영어로는 executive funct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으로는 프론탈 로브는 그 이마의 앞부분에 이렇게 그 분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정력 페리어탈 롭이라는 것은 이 정수리 부분입니다. 이 정수리 부분이나 코티칼 부분은 특히 뭡니까? 신체의 자세를 유지한다든지 또 구심성, 그죠? 구심성 정보를 통합해서 또 내보내게 하는 그 핵심적인 역할, 감각 수용 영역이 그 두정엽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두정엽 기능은 이제 그 밑에 해마 조직과 더불어서 기억 기능을 촉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뇌를 그 우리 컴퓨터로 비교하자면 이제 입력하는 부위가 필요할 거거든요. 입력이 이제 인풋이 주로 이제 구심성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또 인풋한 정보를 리트리버를 하는 거예요. 통합 조정하는 거 이제 컴퓨터가 이제 CPU가 이렇게 조정하는 거, 리트리버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아웃풋이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이제 우리는 원심성 정보의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감각 기능을 수용하면은 또 그것을 내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내보내는 것을 원심성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죠? 또 우리 척도엽이 있습니다. 척도엽. 그죠? 뇌로 봐서는 뇌 하부 부분에 이렇게 좀 측면으로 이렇게 구성된 레트럴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뇌의 척도엽이라는 것은 특히 피질은 청각기관의 중요한 자극을 처리하는 겁니다. 청각기관이라는 것은 이제 듣는 정보, 청각 음성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사고로 척도엽이 손상됐다면은 이 청각 기능이 좀 잘 작동하지 않겠죠. 그죠? 예를 들어 뭐 군대 가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척도엽을 다쳤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또 특히 이제 교통사고 나서 이제 눈이 시각을 상실하는 그런 군인들도 있어요. 군대 차 트럭이 굴러 떨어졌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저 이제 좀 광자극만 지각할 정도로 시각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오시피털 롭, 후두엽이 손상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뇌 뒤에 이 소재한 후두엽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각적 정보들을 처리하는 중요한 중추신경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전체 대뇌 쪽 이제 기저핵이라 베이슬 너클리라는 것은 이제 수위적 운동이라든지 자율 운동과 관련된 주체 회로기를 담당하는 겁니다. 주체 회로기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가진 그런 신경 어떤 특징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뇌방구는 그 다른 표현으로는 이마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정엽 부분은 마루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척도엽을 다른 용어로는 이제 관자엽. 또 후두엽은 다른 용어로는 이제 뒤통수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부학적으로는 이 그 대뇌를 위에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전반부 앞부분을 우리는 그 전두엽이라고 하고
요거 두정엽, 또 뒤에 있는 것이 이제 후두엽, 또 위에서는 이렇게 잘 인지되지 않지만 이 하부의 측면을 이렇게 레터럴하게 둘러싸고 있는 것을 그 척두엽이다, 이렇게 템포럴 로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큰 뇌의 영역 외에도 이제 손해가 있습니다. 그죠? 손해는 이제 대뇌 뒷부분에 이렇게 중요하게 대뇌에서 보호받으면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손해 부분이랑 셀리벨룸은 이제 몸의 균형이라든지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또 근육의 긴장 상태를 조절하는 이런 사지 운동 조절이라든지 신경 반사를 담당한 중요한 생명 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셀리블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이제 중요한 중간 이렇게 사이에 있는 것이 이제 브레인스템, 뇌관입니다. 뇌관이라는 것이 이제 프로 통해서 이제 척수와 이 브레인을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기저에 있는 뇌와 척수 사이에 위치한 중요한 생명 담당을 하는 것을 뇌관이라고 보는데, 뇌관은 주로 심장 조절이라든지 호흡 조절을 하는 중요한 기능을 역할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수많은 그 혈관이라든지 또 신경세포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관에는 이제 또 해부학적으로는 중뇌와 교뇌, 연습 이렇게 연습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 뇌로부터 이제 쭉 내려오면 이제 척수가 있습니다. 척수는 이렇게 척추 디스크 이렇게 쫙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죠? 척수는 이렇게 해백지로 이렇게 둘러싸인 그런 이제 중요한 신경다발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뇌는 이제 두개골로 이렇게 보호되지만 척수는 이제 큰 이 척추에 의해서 디스크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척수는 이 스파이널 코드는 이 척수의 중간에 있는 큰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쭉 아래로 이제 뻗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PPT에는 이제 척추의 해부학적 그 앞쪽 면과 뒤쪽 면 이런 구조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척수도 역시 어느 부위에 손상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지마비냐 하지마비냐 이렇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수동 휠체어를 쓸 수 있는 정도의 손상은 이 경추 조금 이 층추 5, 6분이라든지 이런 정도까지 부분 손상되면은 적어도 그 수동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대뇌 영역은 이제 셀리브룸이라는 대뇌 또 간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 대뇌로부터 쭉 내려오는 뇌줄기와 소뇌 영역은 중간뇌, 또 폰스라고 합니다. 폰스, 또 연수와 메둘라, 또 그리고 셀리브룸이라는 소뇌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고, 그 아래로 이제 척수의 신경다발이 이렇게 쭉 내려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뇌의 맨 아래 부분에는 기저핵이라는 중요한 정서라든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합하는 그런 것을 영어로는 이제 베이설 갱글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고등생물로서 이제 중증신경계의 그 핵심 부분인 뇌가 어떻게 그 해부학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최근에는 이제 브레인 매핑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학회가 잘 운영될 정도로 뇌과학도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더욱 많은 지식이 이제는 그 뇌와 관련돼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쏟아지듯이 많은 정보들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추신경계의 그 브레인의 전두엽 부분은 인간의 중요한 지적 기능을 다루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이 두정엽은 방구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이 두정엽은 감각 영역이라든지 또 통합적인 정보를 해석하는 그런 기능, 또 기억 기능, 특히 감각 기능을 저장하고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두정엽입니다. 또 척두엽은 우선적으로 음성에 대한 식별과 판단을 인지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두정엽의 또 이
앞부위는 우리는 브로카 에어리아를 그래서 이제 실행 언어를 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브로카 에어리아를 선생님은 또 언어 그 언어를 생산하는 능력이 그 저하가 되고 또 베르니카 에어리아 베르니카 부분이 손상되면 이제 이 음성이라든지 또 정보를 그 음성 정보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그런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뇌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뭐 뇌사 판정을 내려야 사망 진단서를 끊는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또 이 후두엽의 일차적 기능은 이제 시각 자극에 대한 인식을 하고 해석하는 것. 그러니까 태어날 때 혹은 영양 부족으로 이 그 후두엽이 어떻게 좀 디펙트가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맹인이 된다든지 시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대뇌 하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뇌관은 순환이라든지 호흡기관에 그런 것, 그리고 반사적 기능, 재채기, 우리 같은 몸에 호흡기 이물질이 들으면은 폐 이물질이 들으면 이렇게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반사적 기능을 하고 또 이한 행동을 하는 중추가 뇌관입니다. 그죠? 뇌관. 그리고 척수 이렇게 중추신경계가 거기 와서 센트럴 너버 시스템이라면서 뇌와 척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개골의 해부도 역시 그 두개골이라는 것은 50력의 작은 이 뼈조각들로 이렇게 잘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그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센트럴 너버 시스템은 이제 이 수직으로 중앙을 잘라서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뇌물질로 가득 찬 뇌외의 중앙에는 이제 레트럴 벤트리클이라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죠? 빈 공간에는 이제 이 네 개의 뇌빈 공간에는 이제 셀리브럴 스파이널 플루이드라는 뇌척수핵을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뇌척수핵은 주로 신경물질과 영양물질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뼈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해부학 PPT에는 이제 이 뇌실의 이름을 레트럴 뭐 세레브럴 레트럴 또 벤트리클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NS의 흐름을 PTS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는 많은 이 막이 있습니다. 멤브레인이지, 멤브레인. 영어로 멤브레인. 인체 내장이라든지 모든 부위가 피부라든지 대개체 세 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스쿨 안에도 이렇게 보면은 살펴보면은 이제 뇌를 1차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은 뇌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뇌막. 뇌막도 이렇게 세 개의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세 개의 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개의 골과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이 경내막입니다. 경내막. 이거는 이제 가장 외부막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브레인의 가장 외부막으로서 이제 경내막인데, 이 뇌막, 멤브레인에도 여러 가지 암세포라든지 이런 게 자라가지고, 만약에 이런 곳에 암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또 지주막이라는 것은 이 거미줄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뇌 가장 바깥 막인 경내막과 뇌 안에 브레인에 인접하고 있는 연내막을 중간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경내막과 연내막 사이에 위치한 그 지주막. 그래서 이제 그 지주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이제 뇌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 그래서 연내막이라고 하는 것인데, 연내막 내부에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경막이 조금 더 두껍고, 지주막 혹은 그 영어로는 이제 듀라메탈, 듀라메탈의 듀라메탈과 피아메탈 사이에 이제
지주막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워낙 그 중요한 인체 기관이기 때문에 이 스쿨 외에도 이런 중요한 이 질기고 한 그 섬유 조직을 이렇게 한 번 더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뇌를 이렇게 절개한다고 할 때 두개골을 이렇게 전기톱으로 이렇게 쫙 잘라서 이렇게 뼈를 이렇게 딱 제거하면은 맨 먼저 보이는 것이 흰색 그 내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한번 뇌해부학적인 부분, 또 중추신경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뇌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뇌질환의 이제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시하는 게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이제 영어로는 스트로크라고 하는 것이죠. 스트로크. 그러니까 뇌에 뭔가 해부학적인 손상이 왔기 때문에 이런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뇌졸중의 원인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어 뇌혈관이 이렇게 크게 딱 막혀서 이제 그 뇌 이상을 일으키는 이렇게 이것을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하면 뇌경색이 오는 것이죠. 그죠? 또 한편으로는 이 뇌의 중요한 혈관들이 이렇게 딱 터져버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그러고 뇌출혈이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뇌의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뇌 기능을 일으키는 것. 이것을 통틀어서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cerebrovascular disease, 뇌혈관 질환. 그래서 뇌혈관 질환 중에 뇌졸중은 어떤 형태가 있다고요? 뇌경색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뇌경색이라는 건 한편으로는 허혈성 뇌졸중이라는 겁니다. 그죠? 허혈성 뇌졸중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뇌에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 영양 부족이 와서 뇌가 부실해져서 생기는 질병을 뇌경색이라고. 뇌신경이 죽어가는 것이죠. 그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 급격한 이유로 뇌 그 혈관을 막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뭐 총상이나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해서 뇌혈관 자체가 이렇게 탁 파열돼서 뇌출혈이 일어나서 이제 뇌 세포에 영양물질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산소와 영양물질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뇌출혈이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뇌졸중은 크게 봐서는 뇌경색과 뇌출혈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PPT에 보시면 이 대뇌의 어떤 부분에 이제 그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 그죠? 예를 들어 어떤 혈전이 뇌혈관을 막았다든지 하면은 이 막힌 부분 이후 이게 영양이나 다른 물질을 산소를 공급하는 그 뒷부분은 전부 이제 괴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세포가 죽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뇌조직이 죽기 때문에 죽은 세포가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것을 areas of risk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뇌의 어떤 건강을 유지하려면은 여러 가지 뭐 그 방식들이 있겠지만 그 뇌혈관의 이제 건강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뇌 건강이라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뇌혈관이 건강해야 되는데 뇌혈관이 건강하지 않는 이유들이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중에는 이제 노화가 되고 나이가 들면 이제 혈관이 이제 탄력을 잃어버린다든지 또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서 이 기본적으로 그 혈관 속에 이제 호르몬이 여러 가지 이물질을 거부 반응을 해서 부착하지 않도록 이렇게 자꾸 내보내야 되는데 뭐 그런 기능이 좀 떨어진다든지 또 한편으로는 이제 노화 현상으로 섬유화돼서 탄력을 잃는다든지 또는 뭐 흡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니코틴이 여기에 쫙 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뇌혈관의 막 한 절반 정도가 니코틴이 막아버린다든지 또 아니면은 어떤 그 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소디움이라든지 나트리움 또는 칼슘 이런 것들이 자꾸 이 스케일이 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래된 그러니까 뇌혈관 문제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배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죠? 배관 안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물질이 끼어서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져 있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뇌혈관이 참 건강해지는데 뇌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은 이제 주기적으로 운동을 해준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음식물에 대한 조심, 또 요즘은 뭐 과학적으로는 그 너트라든지 식물성 단백질, 곡류라든지 식물성 단백질로부터 영양을 얻는 사람보다는 고기라든지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 암발리병률이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의 중요한 과학적 발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뇌졸중의 위험 인자로는 이제 연령을 들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생물학적 나이가 많다고 다 뇌졸중이 많이 온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약화되고 또 혈관 건강도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러분 건강은 뭐 타고난 거 아니냐고 말하듯이 역시 이제 유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런 가족 중에 뇌졸중, 그러니까 중풍, 과거에 중풍이죠. 그죠? 중풍 환자가 있었나 아니냐 이런 것들 보는 게 중요하고 또 환자 자신도 이전에 뇌졸중을 경험했는 사람이 더 위험하겠죠. 그죠? 고발생 인구층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대체로 보면은 성별로 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는 뇌졸중 유병률이 더 높습니다. 그죠? 그 원인은 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과음이라든지 또 비만, 얼마나 그 운동을 안 하고 뭐 음식을 과한 영양을 먹었나 이런 같은 또 담배는 뭐 어디 가든지 굉장히 그 위험 인자가 됩니다. 그죠? 또 고혈압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당뇨, 혈액 속에 여러 가지 탄수화물, 포도당 성분이 많은 거죠. 또 고지혈증, 피 속에 이제 끈적끈적한 지방질이 많이 그런 요인들이 많죠. 또 심장질환이라든지 또 혈액 응고의 이상을 일으키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을 잘 일으키기 쉽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뇌졸중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 신체 부위에 마비가 온다든지, 그죠? 또 뻣뻣하게 이런 붙는 그런 경직 현상이에요. 경직 현상. 또 여러분 이제 일어났을 때 자리에 일어났을 때 어지럼증이 온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뭐 감각지각이라든지 인지 장애가 오는 것들 혹은 뭐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뭐 얼얼해진다든지 또 다리를 잘 못 들겠다든지 또 언어 표현이 어눌하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전조 증상으로서의 뇌졸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뇌성마비도 중요합니다. 그죠? 셀레브럴 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뇌성마비라는 것은 성인의 어떤 뇌 질환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뇌성마비라고 진단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뇌가 완전히 성숙기에 이르기 전에 뇌가 손상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신체적, 정신적 성숙기라고 하면 뭐 20세 초반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체로 뇌성마비라는 것은 10대 이전에 뇌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손상이 생겼어. 그 뇌의 이유라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출생 전에 또 유전적으로 또는 출생 시에 뭐 이렇게 옛날에 뭐 이렇게 격자분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외상적인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또 뇌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손상이 뇌조직 손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뇌 승마비는 긴장도가 있고 따라서 운동이라든지 자세 장애를 보이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이것은 진행성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뇌승마비 장애라고 하는 것은 질병과는 다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뇌의 생물학적인 부위에 이렇게 쭉 형태를 남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남긴 형태가 그것이 정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 형태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뇌승마비도 마찬가지로 진행성은 아닙니다. 그죠? 진행성. 교통사고로 인해서도 뇌승마비가 일어날 수 있고 감염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외상에 의해서 뇌성마비가 일어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뇌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뇌성마비 장애인 중에는 굉장히 유머스럽고 뭐 머리도 좋고 이런 사람도 제 주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은 이런 뇌성마비 분류를 뭐 경직형이라든지 진단 증상에 따라서 임상 증상에 따라서 무정의 운동형 또 긴장형 또 무긴장형 간직형 운동실조형 진정 트레머 또 혼합형이라든지 또 믹스드 된 경직형 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만 경직형이 지배적으로 많은 것으로 그렇게 진단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뇌성마비의 증상으로는 많은 경우에는 이제 지능도 조금 왜냐면은 그 전두엽 손상이라든지 이렇게 그 부위가 큰 손상을 가졌다면 그 부위에 이제 그 손상으로 인해서 지적 능력이 이제 좀 부족해지는 것이죠. 그죠? 또 경직형은 근긴장도가 높습니다. 그죠? 자세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든지 비정상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체 지체의 어떤 변형이라든지 구축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뇌성마비 장애인은 한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가 이제 어느 장애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로카 에어라든지 뭐 이렇게 뇌손상이 베르니케 에어라든지 이렇게 뇌손상이 그 언어를 담당하는 뇌 부분의 손상이 왔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이 이제 행동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구축이 돼가지고 그 부위를 못 쓴다든지 한 그런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중요한 이제 뇌성마비, 뇌졸중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뇌졸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신불수 혹은 편마비 중풍으로 과거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뇌졸중이라는 것은 CBA라고 하는 의학적인 용어로 부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뇌졸중이 뇌 어느 부위에 왔냐에 따라서 이 뇌가 이렇게 좌반구, 우반구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신체 그 반대쪽에 마비가 온다든지 또 뇌출혈로 인해서 손상을 입은 뭐 이런 것들을 뇌졸중이라고 비유합니다. 그죠? 그래서 뇌졸중 편측마비가 발생하고 또 이 굴곡근 경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ROM, 이 관절 가동 범위가 이제 제한되고, 또 구축이 심하면은 수술이나 여러 가지 외과적 조치 등 작업 치료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PPT 보시면은 뇌졸중의 종류를 그림으로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뇌의 중요한 혈관들이 이렇게 딱 막혀서 나오는 것이 이제 색전적 뇌졸중, 또 어느 부위가 탁 터져서 그 출혈이 생겨서 그 부위에 신체 손상이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출혈성 뇌출혈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뇌졸중 환자들은 주로 이제 먹기라든지 또 신체 관리, 옷을 입고 벗는 것이라든지 또 개인위생, 배변이라든지 또 이동, 또 보행 기술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런 신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행 훈련이라든지 그 질환 초기에 그런 그 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대체로 뇌졸중은 이제 구두 의사소통이 된 경우에도 비구두 의사소통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지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신체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또 뇌성마비, CP의 증상이라든지 또 CP의 원인은 출생 전에는 이제 크게 자궁내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풍진, 또 약물 중독, 또 태내에 있어서 산소 부족, 예를 들면 뭐
임산부들이 지나치게 흡연이나 음주를 많이 하면은 태아는 굉장히 산소 부족을 경험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뇌가 성숙하지 못하고 손상된다든지 또 독성 물질, 그죠? 잘못된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은 또 조산, 너무 일찍 또 출생 시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산부인과적인 난산이라든지 또 뭐 태가 막혀서 이렇게 호흡 곤란을 가졌다든지 뭐 이렇게 뇌성마비가 생길 수 있는, 실제는 이제 출생 후에는 뭐 교통사고, 뇌막염, 뇌염 또는 외상 다양한 형태로 이제 뇌성마비가 발생할 수 있겠죠. 또 이제 그래서 뇌성마비의 특징은 언어 장애와 또 이 신체 지체의 어떤 경련적인 움직임이라든지 또 운동 실조, 그러니까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그러나 뇌성마비는 진행성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뇌성마비 분류의 형태, 뭐 이것들을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유 중지할 테니까 여기까지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자, 그러면은 10분간 휴식하고